도라에몽, 도와줘. 여러분은 도라에몽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 만화 원작인 도라에몽은 미래에서 온 로봇 도라에몽이 주인공 노진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낸 신기한 도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1999년 일본에서 일어난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인 18세 후쿠다 다카유키는 일본에서 도라에몽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본 최초로 미성년자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일본은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어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수 없었음에도 사건의 심각성과 범인의 태도로 인해 결국 후쿠다는 일본 최초 미성년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역사상 최연소 사형수인 후쿠다 다카유키가 저지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흉악범들의 과거는 불우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후쿠다 다카유키 또한 끔찍한 유년을 보냈습니다. 후쿠다는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여 가지게 된 아이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운 친아버지에게 어머니와 함께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후쿠다가 막아선 적도 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대신 막아선 후쿠다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 폭행이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끔찍한 집에서 후쿠다는 유일하게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깊이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결국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후쿠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때 후쿠다는 자신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의 버팀목마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친아버지는 친어머니가 죽자마자 일말의 반성 따위도 없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재혼하였는데 이러한 환경이 후쿠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인지 그는 사춘기 시절부터 어딘가 엇나가고 위험한 호기심들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1999년 봄 후쿠다는 사립 세이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향에 있는 배관공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출근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 했지만 며칠간 결근을 하며 친구 집이나 오락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일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인 4월 14일 오후 후쿠다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능할까? 라며 반신반의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위해 천과 테이프, 끈을 휴대한 뒤 배수검사 작업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아파트를 호별로 돌아다녔는데 젊은 주부가 있는 집을 찾기 위해 초인종을 울리고 다녀도 그 누구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14시 20분경 23세의 여성 모토무라 야요이가 집에서 11개월 된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배수구 검사하러 왔습니다. 태어난 후쿠다의 연기에 야요이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며 검사하는 척 상황을 엿보던 후쿠다는 이 집에 야요이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시작합니다. 후쿠다는 폭행을 위해 야요이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야요이가 반항하기 시작하자 그녀를 눕히고 위로 올라탄 뒤 폭행을 가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야요이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듯 했지만 11개월 된 딸이 이 공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내어 저항했고 후쿠다는 격렬하게 그녀의 목을 졸라 결국 살해하게 됩니다. 야요이가 질식사하자 후쿠다는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입과 코에 테이프를 붙여 혹시나 피해자가 깨어날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치밀한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 피해자의 시신에 대고 원래의 목적을 이룬 후쿠다는 죽은 엄마를 보며 울고 있는 유키를 발견합니다. 후쿠다는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 울며 죽은 엄마를 향해 기어가자 울음으로 주변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것인지 아기를 들어올린 뒤 여러 번 바닥에 내던졌는데 그 뒤 후쿠다는 준비해온 끈으로 유키의 목을 졸라 11개월 된 아기마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 후쿠다는 야요이의 지갑을 찾아 현금 300만엔, 원화 2,700원에 해당하는 돈과 지역 상품권 6,000엔, 원화로 약 5만원 상당의 돈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야요이의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는 저녁 7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상하게도 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어수선한 집안 어디에도 아내와 11개월 된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토무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벽장을 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모토무라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서 벽장 위에서 비닐봉투에 쌓여있는 어린 딸의 시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딸의 시체는 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목이 졸려 살해된 아기의 목에는 범행도구로 보이는 줄이 나비 모양의 리본 형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일반적이지 않은 기괴한 현장의 사건에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 다방면으로 증거를 찾던 중 야요이의 지갑에서 지역경제화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화폐를 사용한 곳으로 수사망을 좁혀 결국 나흘 뒤인 1999년 4월 18일 피해자의 돈으로 뻔뻔하게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후쿠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일본 사회는 경악에 빠집니다. 이후 검사가 진행하는 조사에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변론을 주장한 후쿠다. 그러나 끔찍한 범행이었던 만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모토무라는 후쿠다의 사형을 원했지만 재판 과정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99년 6월 야마구치현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모토무라는 참담한 심정으로 아내와 딸의 사진을 안은 채 법정에 들어갔지만 후쿠다는 슬리퍼를 신은 채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판 시작 전 후쿠다는 변호인이 신호를 보내자 피해자 가족의 방향으로 절을 한 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라며 눈물의 똥꼬쇼를 펼칩니다. 앞서 후쿠다가 조사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반성하는 척을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이 행동 또한 회개가 가능한가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검찰은 범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하였지만 결국 후쿠다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일본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7년에서 8년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모토무라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저는 사법부에 절망했습니다. 사법은 가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피해자의 권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 범인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피해자의 한 맺힌 절규는 일본 사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후쿠다의 아버지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는데 그는 여기서 아들이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어른들 또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요? 저 또한 이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모쪼록 피해자 남편 또한 이 사건을 빨리 잊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라는 사탄도 울고 갈 뻔뻔한 망언을 내뱉습니다. 이후 모토무라와 검찰은 1심 무기징역에 불복,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고소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후토시의 변호사가 야스다라는 변호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장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스다는 후토시의 불우한 가정사들을 언급하며 마치 그가 피해자인 것처럼 대중들로 하여금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고 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후토시를 입양하겠다며 나서더니 실제로 그를 입양까지 하는 괴이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피해자인 모토무라를 향해 그는 죽은 아내와 딸을 팔아 인지도를 높이고 돈을 벌고 싶은 거라며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2번이나 안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심에서 후토시 또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는 돌연 이 모든 일에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뒤엎게 됩니다. 자신은 애초에 그녀를 성폭행하기 위한 게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응석을 부리기 위해 그녀를 껴안은 것이며 그녀가 죽은 뒤 시간을 한 이유 또한 소설 마계 전생에 나오는 부활의식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또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나비 모양으로 끈을 묶어주었을 뿐이며 두 사람의 시체를 벽장 안에 넣어둔 것은 벽장 안에 살고 있는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발전한 상해치사 사건이라며 흉악성이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후토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며 결국 사건은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됩니다. 후토시에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거대한 민간 변호인 단체가 해당 사건의 화제성을 이용하여 후토시에게 전면으로 붙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승리로 기울어가고 있을 때 검찰 측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입수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료는 다름 아닌 후토시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걔가 어느 날 귀여운 개와 만났다. 그리고 그대로 해버렸다. 이것이 죄인가?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다.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나는 환경 탓으로 도망치겠다. 이 세상은 결국 악인이 이긴다. 7, 8년 뒤 내가 출소할 때 너희들은 성대한 파티를 열어 나를 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는 사법부와 피해자를 향한 기만, 그리고 거짓 반성과 그간의 변명을 모두 인정해버리는 증거가 되어주었고, 승리를 확신한 후쿠다의 변호사들이 당시 최고재판소 변론의 불참한 모습과 더해지며 결국 최고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냅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2008년 4월 22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후 후쿠다는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후쿠다는 사형수로서 히로시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소년법과 사형 제도 등을 놓고 큰 논쟁이 되었던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 사건. 후토시가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유가족에게 고해한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만 생명의 존엄성과 의미를 알 수 있다. 과연 법이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루나였습니다.